프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정란입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화에 이어서 신년 특집으로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먼저 변호사님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들을 해볼게요. 변호사님 보면 정말 차분하고 꼼꼼하신 것 같은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어릴 때는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추측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MBTI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사실 혈액형은 4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더라도 MBTI가 혈액형보다는 훨씬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재미삼아 한번 해봤거든요. 제 MBTI는 ISTJ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흔한 성격으로 사회에서 주어진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는 틀에 짜여진 성격이라서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ISTJ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본인 성격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혀 엉뚱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혈액형이 A형인데 혈액형으로 보는 성격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대체로 일을 실행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이다. 그러니까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재미없는 유형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 변호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해야 갈 수 있다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부장판사를 거쳐서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법학과를 선택하고 판사가 되신 것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신 걸까요? 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주위에서 부모님이나 저를 아는 친구들도 제가 판사가 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제가 보기에도 판사라는 직업이 제 성격이랑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판사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부장판사를 하시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18년 동안 이제 판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개업하지 못하면은 제 나이 같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제대로 된 변호사를 못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개업하게 된 거죠.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네, 그러면 판사와 변호사를 둘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판사하고 변호사는 분명히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의 장점이 다른 쪽의 단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판사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독립해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일 거예요. 판사가 내린 하나하나의 판결은 작게는 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크게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도 해요. 그만큼 막중하고 사명감이 큰 거죠. 단점은 바로 그와 같은 막중한 사명감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부담이 커요.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많다고 해서 대충 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작게는 그 당사자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크게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면서 기록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아무래도 판사보다는 업무 강도가 덜하죠. 물론 대형 로펌에 처음 들어가면 역시 매일같이 야근하면서 기록과 씨름을 해야 되지만은 그 대신에 변호사는 업무가 많으면 그만큼 경제적인 수입으로 보상이 되잖아요. 반면에 변호사의 단점은 아무래도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판사처럼 사건 당사자로부터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주장이나 이익에 얽매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네, 정말 장단점이 있네요. 그러면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혹시 수입은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네, 수입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변호사가 판사보다는 더 많이 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변호사 시장도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라서
예전처럼 변호사 몇 년에서 건물 하나 사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특히 몇몇 대형 로펌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법원이나 검찰 경력 없이 바로 나오시는 변호사분들은 내가 이거 받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나 하고 그동안 쌓아온 자기 캐리어가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변호사도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께서도 항상 주말이든 평일이든 가리지 않고 일하시고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시는 성실함의 아이콘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변호사를 하시면서 신조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으로 임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법정에서는 판사가 신을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리는 판결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판결은 덕이 되어서 내게 돌아올 것이고 내가 내리는 판결이 정의에 반하는 것이면 그 판결은 칼날이 되어서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신조로 삼은 것은 적어도 의뢰인이 내게 주는 수임료, 그 수배의 이익을 내가 의뢰인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일반인 분들이 변호사를 수임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나 궁금하실 사항들을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변호사님이 주로 담당하시는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분야 외에 다른 분야도 의뢰가 들어오면 수임을 하시나요? 저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재판을 두루두루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특별히 가리는 분야도 없고 어떠한 분야든지 의뢰인이 찾아오면 수임을 해요. 그게 판사 출신 변호사의 좋은 점 같아요. 검사는 아무래도 형사사건만 계속 하시다 보니까 민사사건이 약해지잖아요. 그래도 제 전문 분야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제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하면서 상사 공동주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 사건이나 금융 사건에 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민사재판장 하면서 건설 부동산 전담 재판부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건설 사건이나 부동산 사건에도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구독자분들이 변호사님한테 이제 수임을 맡기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임료는 혹시 많이 들까요? 너무 예민한 질문인데요. 상담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제가 일반 변호사보다는 수임료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소송 가액이 많거나 아니면은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이제 수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전화 주시면은 제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상담을 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 담당하셨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무리 내가 떳떳하고 잘못이 없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실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아요. 흔히 사람들은 내 사건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으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도 판사는 피고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피고인의 관상이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우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처럼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누구를 선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는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은 선임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이런 곳이 많은데요. 이런 곳은 이른바 사무장들이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변호사가 나오지 않고 뭐 실장이라든가 뭐 국장이라든가 뭐 이런 명함을 주면서 변호사 아닌 사람이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선임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변론을 잘해도 판사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길 것 같다가도 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의외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가 결과를 장담할 수 있겠어요? 특히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의뢰인과 잘 연락이 안 되는 변호사는 피하셔야 돼요. 좋은 변호사일수록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거든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선임할 때만 얼굴에 비추고 그 이후에는 잘 연락을 안 받는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대충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김하늘 변호사님과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Q&A를 진행해 봤는데요. 변호사님의 직업적인 소신이나 견해에 대해서 감동도 받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돼서 흥미로웠어요. 나중에는 특집으로 구독자분들께 고민 사연도 받고 Q&A 질문들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평소에 자주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자님과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정말 좋았어요. 사실 조금 어려웠던 질문들도 있었지만요.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